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일반 생명과학 안어 RC 튜터링을 맡게 된 튜터인 생명과학과 18학번 김채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3회째 RC 튜터링 안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이제 일반 생명과학 안어 SMP 멘토로서 지금 거의 3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수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고사 범위를 모두 커버하는 멘토링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소리가 끊기거나 잘 안 들리면 이제 채팅을 쳐 주시면 이제 최대한 빠르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받은 이번 일반 생명과학 안어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이렇게 다음과 같고, 이렇게 9 단원이라고 제가 안내를 받았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이 3 회차 시간인데, 이제 2 회차 동안까지 제가 20 단원부터 이제 29 단원까지를 함께 커버를 했고요.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차시이기 때문에 아래 세 묶음에 해당하는 이제 식물에 관련된 단원을 이제 한꺼번에 여러분이랑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1, 32, 33을 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식물 단원이 제일 좀 동물이랑 구조가 달라서 이제 되게 막 외울 것도 많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PPT 슬라이드 수도 되게 많고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개를 이제 최대한 같이 이제 저랑 훑으면서 '아, 이런 걸 다루는 단원이었지.'라는 거를 약간 좀 그러하지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겁먹지 않고 같이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 팁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미 중간고사를 보셨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문제가 나온지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기말 준비하는 팁을 그래도 쪼끔 이제 뭐 나열을 해 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반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PPT 범위 이후에서의 뭔가 그런 이제 어떠한 수준의 범위는 이제 커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냥 PPT에 나오는 수준 정도만 제대로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계시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아마 지장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일부 단원에 대해서는 암기도 필요하고 이제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 그래도 키워드가 중요한 과목인데 이제 가끔씩 PPT에 좀 유난히 조금 강조가 되어 있는 단어가 이제 몇 개씩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제 심지어 이런 거는 뭐 강조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굳이 이제 제가 입으로 강조를 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좀 어려운 단어더라도 이제 쪼금 강조가 되어 있고 중요해 보이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이제 살짝 머리를 투자해서 쪼끔 암기를 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두 줄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막 아니 생각하시는 데가 아니죠. 생각하는데 뭔가 여러분이 생명과학과를 이제 지망하는 학생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명과학에 대한 막 애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넓은 범위 그리고 많은 암기량을 이제 보고 이제 되게 혼란스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울 것도 너무 많고 다루고 있는 범위가 9 개나 되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좀 이제 외우다 보면 아, 이 단원이 뭐에 관한 건지, 지금 이 단어가 갑자기 어디서 속하는 건지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원별로 끊어서 공부를 하되 이제 한 단원에 들어갈 때마다 이 단원에서 지금 나한테 그래서 뭘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지라는 그 단원에서의 흐름에 되게 집중을 해서 일단 체계적으로 이제 먼저 파악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암기에 들어가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단어를 외우더라도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는 이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20 단원이 있다. 20 단원은 뭐 첫 번째 개요, 이제 두 번째는 뭐 막 원리,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예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이제 뭐 각각의 소단원에 대해서 '아, 여기에 속하는 키워드 뭐뭐뭐.' 그래서 그다음 원리에서 내가 봐야 될 키워드 뭐뭐뭐, 그다음에 예시로 소개된 키워드 뭐뭐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단원에서 다루는 이제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이제 그에 속하는 키워드를 막판에 몰아치기로 암기를 하고 딱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덜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쯤이면은 이제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세 단원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원으로는 저희는 31 단원을 볼 거예요. 네, 31 단원은 무슨 얘기를 하는 단원이었냐, 뭔가 약간 식물이라는 게 우리가 생소하니까 식물에 대해서 약간 좀 오버뷰를 덧보는, 이제 일단 식물이 뭔지 소개해 주는 단원이었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왼쪽 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식물이라고 하는 게 뭘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러한 구조와 기능을 갖는 이 식물이 어떻게 생장을 하는지, 그러니까 얘의 성장 과정을 좀 볼 거예요.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본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플라워링이라고 하는, 결국 꽃을 피우는 게 어떻게 보면 식물의 생식이잖아요. 어떻게 얘네가 생식하고 번식을 하는지, 그러니까 식물이 뭔지, 얘네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숙해 가지고 이제 생식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뭔가 식물이라고 하는 개체의 생활사를 이제 보는 게 31단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식물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같이 훑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약간 인트로 느낌으로 가볍게 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식물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안지오스पर्미라고 하는 속시식물에 대해서 일단 배울 거고요. 우리가 이거 초등학교 때 강낭콩 피우면서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외떡잎 식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쌍떡잎 식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얘를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코틸리돈이라고 하는 떡잎의 개수에 따라서 하나냐 두 개냐,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제 모노콧이냐 이제 유디콧이냐에 따라서 되게 이제 달라지는 특성이 있었죠. 여기까지도 아직까지는 초등학교 수준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하나씩 나열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식물의 어떤 그런 기능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뜯어볼 건데, 저희가 20단원인가 21단원인가 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저희가 세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셀 단위에서 이제 셀이 뭉쳐서 티슈, 티슈가 뭉쳐서 organ, organ 시스템, 개체, 이렇게가 이게 작은 단위부터 커지는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동물을 배웠었는데, 이 식물 단원은 조금 다릅니다. 좀 가시적인 것부터 이제 하나씩 뜯어보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식물을 볼 때는 이제 organ, 기관부터 시작해서 기관 안에 속하는 이제 뭐 조직, 그리고 조직 안에 속하는 세포, 이렇게 좀 넓은 단위체부터 이제 점점 자세하게 뜯어보는 방식으로 31단원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식물도 이제 organ이라고 하는 이제 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물들이 갖고 있는 기관이 뭐가 있냐? 여기 볼드체로 쓰인 이 키워드 있죠? 이제 식물의 organ이라고 하면 이제 루트, 뿌리, 스템, 줄기, 그리고 립, 이거 이파리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굵은 볼드체로 나온 거는 이제 키워드 중에서도 이제 특히 숙지를 해야 될 키워드라고 제가 맨 앞에 인트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안어에는 이제 이번 안어부터는 되게 단수 남기 문제나 되게 빈칸 채우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식물의 구성 요소에 따른 예시를 나열하시오라고 해서 막 플랜트의 organ의 종류를 막 써라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루트, 스템, 립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가 어떤 구성 요소에 속하는지 정도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있는지 이제 쉽죠. 이제 줄기, 뿌리, 그 이파리 있다고 했고, 여기다 플러스 이제 꽃, 생식 기관이죠. 꽃도.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이제 기관 끝. 그래서 벌써 끝났죠. 그래서 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특정한 펑션을 수행하는 그런 단위체를 역할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뿌리, 줄기,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여기는 약간 번외편인데, 이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뭔가 베이직한 이제 구성 단계지만, 이제 가끔씩 필요에 따라서 뭔가 변형된 형태로도 organ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뿌리는 뿌리인데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목적에 좀 더 특화된 뿌리, 저장 뿌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파리는 이파리인데 뭔가 좀 척박한 환경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약간 좀 변형이 된 그런 이파리.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보면 이제 플랜트의 organ, 기관은 끝. 그래서 이제 organ 다음에 그거를 좀 더 해체해서 그 안에 좀 더 세부적인 개념을 볼 거예요. 근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이랑 다르게 차이점이 뭐냐? 동물은 개체 다음에 기관계, 다음에 이제 기관 조직이었는데, 이제 식물은 이제 기관계, organ 시스템이었고요. 이제 기관이 먼저, 그다음에 티슈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티슈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식물 단원을 볼 때는 이제 organ을 방금 봤으니까 그 바로 아래 단위체로 바로 티슈가 나오는 게 아니고 또 티슈 시스템, 그러니까 조직계라고 하는 거를 볼 겁니다. 그래서 조직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보자면, 그래서 첫 번째는 덜멀 티슈 시스템. 그러니까 덜멀은 약간 피부, 표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덜멀 티슈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식물의 다양한 조직계 중에 표피 쪽, 그러니까 뭔가 껍데기들을 구성하는 그런 조직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대표적인 예시로 기공이라고 하는 스토마타를 이루는 갈드셀, 공변세포가 이제 여기에 속하는 세포들의 이제 예시로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마타는 기공, 그러니까 구멍이잖아요. 얘는 뭐 어떤 세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구멍 이름을 기공이라고 하는 거고, 그 기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갈드셀, 공변세포 두 개의 사이에 있는 그 공간, 입술 모양의 그 구멍이 이제 기공인 거예요. 그래서
스토마타나 가르드셀이라는 용어가 각각 뭘 칭하는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티슈 시스템은 베스큘러 티슈 시스템, 그러니까 관다발 조직계예요. 그래서 식물의 두 번째 조직계는 관다발 조직계입니다. 그래서 식물에는 특히 줄기에 관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물관, 그러니까 자일럼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관, 그리고 이제 플로엠이라고 해가지고 또 체관. 얘는 양분,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뭐 슈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랑 또 양분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나뉘어져 있어요. 각각을 이제 통로를 만드는 이루는 그 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을 이루는 조직계를 베스큘러 티슈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티슈 시스템으로는 이제 아까 저희가 이게 덜멀 티슈 시스템이랑 베스큘러 티슈 시스템 봤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 싹 다를 이제 그라운드 티슈 시스템이라고 할 겁니다. 기본 조직계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식물은 이렇게 올간, 기관, 그다음에 그 아래 하위로 또 조직계가 있는데 조직계의 종류는 세 개가 있고, 자, 그 세 개가 이제 덜멀, 베스큘러, 그리고 그것 빼고 나머지 싹 다 그라운드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지금까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제 조직계까지 봤고, 이제 조직계는 결국 조직이 뭉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직의 유형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또 그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죠? 세포가 또 모인 게 결국 조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이 모인 게 아까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조직계인 거고. 그래서 지금 기관 받고, 조직계 받고, 그러니까 조직 패스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부터 이제 식물의 아주 기본 단위체인 식물 세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선 식물은 일단 세포 자체의 구성도 이제 동물 세포랑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어딘가에서 봤을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물에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 첫 번째, 클로로플라스트. 그러니까 1번이라고 써 있는 저기 첫 줄에 있죠. 클로로플라스트는 엽록체,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다는 거 가장 큰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는 센트럴 그 백큐얼이라고 해가지고 중심 액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노폐물 있으면 밖으로 뱉으면 되는데 이제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벽이라고 하는 게 바깥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노폐물을 그냥 퇴하고 뱉어내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노폐물이 생겼을 때 아씨 이거 어떡하지? 끙끙대다가 결국에 이제 몸 안쪽에 뭔가 분리수거장을 따로 마련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동물 세포에는 없는 다른 세포 소기관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액포. 식물 세포에서 이제 뭐 뱉어내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제 노폐물들을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그곳을 저희가 액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가 늙을수록 이 액포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진짜 늙은 세포는 액포가 거의 막 전체 70%고 막 이렇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 세포 소기관이 있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스포를 했지만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와 다르게 셀월이라고 해가지고 세포 막 그 바깥에 하나 더 딱딱한 세포 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와 다르게 세 가지 차이점을 갖는데 엽록체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액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음, 그리고 세포 벽을 가지고 있음. 뭔가 문제 내기 되게 좋지 않나요? 뭔가 동물 세포와의 차이점을 이제 뭔가 쓰라고 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면은 뭐 이렇고요. 제 화살표가 어차피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보면 뉴클레우스 옆에 이제 액포 있고 그 앞에 엽록체 있고 바깥에 셀월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와 다른 여러 가지 세 가지 차이점을 갖는데 근데 이제 식물 세포의 유형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포들이 그러니까 이게 크게 네 가지, 다섯 가지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세포가 있는데요. 이제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페렌카이마라고 해가지고 뭔가 약간 물질 대사 같은 거, 막 양분을 뭐 합성하고 분해하고 뭐 이런 역할을 주로 하는 세포가 있고 또 콜렌카이마라고 해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는 좀 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식물 세포 중에 좀 자랄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지를 주는 약간 그런 세포가 있고 또 이제 그 이걸 사실 뭐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 뭐지 클레렌카이마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간 좀 지지에 치우친 그런 역할. 그리고 이제 다섯 가지 같은 네 가지라고 했던 이유가 그 아래 두 개를 묶어서 저희가 보통 그냥 컨덕팅 셀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컨덕팅 셀, 그러니까 뭔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세포인데 하나는 이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water conducting 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체관을 구성하는 양분이 왔다 갔다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푸드 컨덕팅 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유형의 식물 세포가 있습니다.
각각의 예시를 보면 이와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식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올간부터 해 가지고 이제 티슈 시스템 그리고 식물 세포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파헤쳐 가면서 식물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봤습니다. 그럼 이러한 구성 요소를 이제 가지고 식물이 어떻게 이제 살 건데 우선 어떻게 자라느냐를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성장을 먼저 볼 건데 우선 식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랑 다르게 성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냐면 동물은 보통 성체가 되면 일정한 베리에이션 내에서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저희가 determinate growth라고 하는데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범위가 레인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환경만 갖춰지면 엄청 크게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indeterminate growth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에 있는 나무들은 막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나무들은 쪼매난데 이제 막 지리산 이런 데 있는 나무들은 진짜 엄청 길고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만 잘 갖춰지면 식물은 뭔가 이론상 끝없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동물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식물의 이제 생활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막 1 년생, 2 년생, 다년생 그러니까 1 년만 살고 죽는 애들 좀 2 년까지는 버티고 죽는 애들 아니면 진짜 엄청 오래 사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물의 생활사를 조금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식물의 성장을 볼 건데 식물의 성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1 차 성장이 있고 2 차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1 차 성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 식물이 일단 길어지는 성장 그러니까 위아래로 길어지는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어진 성장 같은 경우에는 길이생장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약간 저희가 동물 줄기세포 스템셀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식물 세포도 이제 위아래로 길어질 그 생장점을 이루는 그런 세포들을 메리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맨 위쪽 끝 그리고 밑에 끝 그 버드 부분에서 이제 뭔가 세포가 계속 분열해 가면서 계속 이제 위로 아래로 길어지는 그런 생장이다라는 걸 이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터미널 버드가 그 봉우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지금 길어지고 있죠. 루트도 팁을 이렇게 팁을 통해서 이제 밑으로 길어지고 있고 이게 바로 프라이머리 그로스. 근데 그러면 이제 길이 생장이 있으면 또 세컨더리 그로스가 있어요. 세컨더리 그로스는 뭐냐면 이제 1 차에서 키를 늘렸으니까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 차에서 길어지고 2 차에서 이제 두꺼워지는 겁니다. 길어지기만 하면은 이제 지지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길이 생장이 이루어지면 이제 부피 생장 또 이제 세컨더리 그로스도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두꺼워지는 데 관여하는 메리스템 셀들 그러니까 막 부피 팽창을 유도하는 메리스템 셀들을 베스큘러 캠비움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이제 하나씩 껍데기를 안쪽으로 하나씩 이제 껍데기를 추가해 가면서 그럼 이제 일찍 만들어진 늙은 셀들은 이제 점차 그 층이 점차 이제 밖으로 조금씩 밀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컨더리 그로스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로스 방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란 색깔이 아마 저거고요. 그 분열이 일어나는 메리스템. 그래서 약간 양옆으로 이렇게 두꺼워지고 있죠. 그럼 맨 바깥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많이 밀려난 층들이 이렇게 이제 부서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식물의 생장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1 차 길이 생장 그리고 2차 두꺼워지는 부피 생장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배웠고 이제 성장하는 거를 봤으니까 이제는 이제 좀 이제 생활사를 볼 건데 여기가 쪼끔 어려웠죠. 여기는 쪼끔 외울 것도 많고 헷갈리는 게 많아서 그래서 저희는 식물의 생식 과정을 보고 31 단원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식에 중요한 가장 중요한 organ이 바로 꽃이라고 하는 생식 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의 구성 요소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뒤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꽃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4 가지로 이제 나눠서 봤어요. 첫 번째는 세팔이라고 하는 꽃받침 그리고 또 예쁜 꽃을 만들어 주는 페탈이라고 하는 꽃잎. 근데 여기서 또 여기부터가 이제 생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꽃받침이랑 꽃잎은 이제 꽃의 모양새를 유지하기 위한 거고 생식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이제 3 번이랑 4 번이죠. 첫 번째 스타멘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이 그 있잖아요. 바깥에 우르륵 이게 수염처럼 뻗어 있는 그 많은 애들. 그 수술이고 진짜 약간 그리고 걔네 수술머리 그 앤서가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암술.
암술은 칼펠이라고 하고 이제 암술머리 스티그마라고 하는 꼭다리 부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칼펠에 스티그마, 오버리, 오뷸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이렇게 4개가 이제 꽃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그러니까 세팔, 꽃받침, 페탈, 꽃잎, 그리고 스타멘, 수술, 그 칼펠, 암술 이렇게 4개가 있고 그리고 스타멘, 수술의 구성 요소에 이제 필라멘트, 수술대랑 이제 끝다리 중요한 거 이제 앤서가 있고 그 칼펠이라고 하는 암술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맨 끝부분 스티그마가 있고 그 암술대 그러니까 뭔가 길게 뻗어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제일 안쪽에 뭔가 모든 수정과 이제 배와 미씨의 발생이 이루어질 이제 오버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오버리 안에 오뷸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 구성 요소가 이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이클을 요약해서 보면 이랬었죠. 그러니까 암술의 그 칼펠에 이제 뭐지?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듯이 맨 밑에 스티그마를 타고 그러니까 스티그마에서 스타일을 타고 내려가면 오버리 그러니까 마치 사람의 자궁처럼 오버리가 있고 이제 그 안에 오뷸이라고 하는 이제 뭔가 과실이 될 예정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걔네가 이제 수정이 되고 나면은 2번 꽃잎 다 떨어지고 저기만 이제 남아서 이제 부풀어 올라서 이제 과일이 되고 이제 그 과일이 돼서 이제 결국 과일이 된다는 게 뭡니까? 안에 새로운 씨앗을 품고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먹혀져서 이제 다시 씨앗만 밖으로 나오게 되면 또다시 뭐 싹이 터 가지고 다시 뭐 꽃을 피우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바로 식물의 생식 사이클이다라고 여기서 예시래 요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런 암술이랑 수술을 통해 생식세포 2개가 만나서 이제 수정이 되는 과정을 지금부터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저희가 동물단원에서 배웠듯이 이제 온전한 개체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염색 색상을 다 갖고 있는 애를 저희가 2N 그러니까 EN이라고 했고 여기서 그런 걸 이제 다이플로이드 바디 이제 스포로파이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의 이제 개체. 근데 이제 또 저희는 이렇게 EN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뭡니까? N이 그러니까 생식세포인 N이 이제 2개가 만나 가지고 EN이라고 하는 이제 온전한 개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메토파이트라고 하는 그런 꽃가루들 그러니까 뭔가 꽃가루들은 이제 수술 이제 남자 쪽에 어떤 생식 역할을 하는 생식세포죠.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오뷸올에 들어있는 애들이랑 이제 만나 가지고 결국 이제 수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꽃에서 일어나는 그 뭐지? 수컷 생식세포와 암컷 생식세포의 이제 만나는 그 과정을 그 그냥 수정이라고 하면 동물 식물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폴리네이션이라고 하는 수분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식물의 수정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 요약을 하자면 결국 남자 생식세포의 역할을 할 예정인 폴른, 꽃가루가 이제 암술에 이제 전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오버뷰를 보면 이런 큰 그림으로 요약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처음 이걸 보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부분을 좀 자세히 이렇게 처음에 떼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남자 생식세포 역할을 할 예정인 수술 그러니까 이제 꽃가루의 생성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 역할을 하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 머리에서 앤서에서 이제 얘네가 이제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꽃가루라고 하는 폴른이 생겼어요. 이게 끝. 이렇게 하면 마치 동물에서 이제 정자가 준비가 되듯이 꽃에서 이제 남자의 정자 역할을 할 꽃가루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끝이고 또 이제 뭐지? 여기가 조금 복잡한데 이제 암술에서 칼펠에서 이제 스티그마 말고 그 안에 있는 오버리에서 일어나는 이벤트가 이제 생식세포의 마련에 되게 중요한데 오버리에 있는 오뷸올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랑 조금 다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생식세포가 여기 여러 개 생깁니다. 엠브리오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에 있는 공간이고요. 그 공간 안에 에그셀이라고 하는 실제로 뭔가 수정이 될 예정인 그 셀, 그러니까 진짜 그 남자 역할을 할 셀이 여기서 생기고 그리고 보면 이 가운데에 무슨 콩알 두쪽처럼 약간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이건 센트럴 셀이라고 해서 얘도 이제 중요한데 이제 여기 암컷의 생식세포를 이제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그 엠브리오색 안에 들어있는 에그셀 N자리, 그러니까 난자 역할을 하는 셀, 그리고 그 위에 이름은 안 적혀 있지만 중요할 예정인 저 콩알 두 쪽, 이렇게 2가지 종류의 세포가 일단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정자 역할을 할 생식세포인 꽃가루가 생겼고, 여기서 난자 역할을 할 생식세포인 에그셀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술이랑 수술이랑 각각의 위치에서 이제 생식을 위한 각각의 생식세포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얘네가 만나야지 이제 N끼리 만나서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바로 이건데, 수정이 되는 과정, 뭐 벌레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애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폴른, 이제 꽃가루가, 그러니까 정자 역할을 할 생식세포가 암술의 머리에 이제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번, 보라 색깔 3번을 보시면 이제 폴른이 스티그마, 암술 머리에 전해졌죠. 그리고 이제 일단 전해지면 이 꽃가루가 어떻게 되냐. 일단 뭐 아시겠지만 꽃가루는 이제 정자가 그렇듯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가루,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가루 분자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전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해진 꽃가루는 그 암술대를 타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이제 안에 있는 그 오버리, 그 안에 있는 오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폴른들이 점점 안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데, 이 오뷸에 누가 준비가 돼 있었죠? 엠브리오색 안에 아까 난자 역할을 할 예정인 에그셀이 이제 대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꽃가루가 튜브를 타고 이제 내려오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이 N자리 난자 역할을 할 에그셀에 일단 하나가 전해져요. 그러면 폴른도 N, 그 에그셀도 N. 그러면 막 난자랑 정자가 만나듯이 식물에서도 지금 이제 두 가지 생식세포가 만났네요. 그럼 이제 걔는 이제 EN짜리 이제 자이고시 돼가지고 이제 얘는 이제 진짜로 나중에 인간에서의 마치 배아처럼 얘도 이제 개체가 될 예정인 그런 어떤 자이고트가 됩니다. 뭔가 수정체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더블 퍼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정인데 중복 수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중복 수정이냐?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꽃가루는 한꺼번에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전해지는데, 이제 에그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나가 이제 전해진 거고, 그 다른 하나는 이제 또 뭐지 가운데 있는 센트럴 셀에도 이제 하나가 또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EN짜리 위에 있던 제가 아까 강낭콩 부쩍처럼 생겼다고 했던 그 셀에도 이제 아까 말했던 들어온 꽃가루 중에 하나가 또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셀에서 하나가 이제 수정이 일어나고 또 센트럴 셀에서 또 하나가 또 수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 가지 위치에서 이제 뭔가 혼란이 전해지는 수정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중복 수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그 센트럴 셀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에그셀처럼 N짜리 뭔가 난자 역할을 하는 세포가 아니에요. 얘는 원래 EN짜리 역할을 하는 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EN인데 거기다가 폴른이라고 하는 N짜리 정자 역할을 할 셀이 또 전해진 거예요. 그럼 얘는 3N짜리 되게 이상한 염색체 수를 갖는 독특한 구조가 이제 생긴 거예요. 얘가 결국에 무슨 역할을 하냐? 이제 아래 에그셀이 수정돼서 만들어진 EN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동물에서 그러니까 정자 난자가 생겨서 수정란이 큰 거를 저희가 배아라고 부르듯이 식물에서는 그거를 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배로서 이제 개체가 될 준비를 하지만, 위에 있는 3N짜리 얘는 사실 어떻게 막 생길 수 있는 구조체가 될 만한 염색체 개수가 아니잖아요. 얘의 역할은 뭐냐면 저희는 이거를 밑씨라고 불러요. 밑에 있는 씨, 그거 밑씨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엔도가 뭔가 밑에 있다 이런 거라서 엔도스펄미라고 부릅니다. 얘의 역할은 그 밑에 있는 수정돼서 만들어진 그 배가 앞으로 이제 씨앗 안에서 이제 무럭무럭 이제 클 준비를 할 텐데, 그때 이 배 3N짜리는 걔한테 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가 3N, 그러니까 뭔가가 풍부하잖아요. 뭔가 이제 양분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인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폴른이 이렇게 전해졌을 때 엠브리오색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는 이제 에그셀 그리고 센트럴셀에 이제 각각의 이제 퍼틸라이제이션이 한 번에 두 번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식물에서의 독특한 생식 수정 방식을 저희가 더블 퍼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중복 수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는 똑같은 내용을 이제 텍스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에그셀에 하나가 전해지고 그리고 또 센트럴셀 2n짜리 하나가 또 전해지기 때문에 이제 더블 퍼틸라이제이션, 그리고 이때 2n짜리랑 n짜리가 만들어져서 이제 만난 그 3n짜리 그 부분을 저희가 엔도스प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양분 저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보면 푸드 스토링 티슈라고 이미 하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수정이 잘 끝나고 나면 그 수정이 일어났던 이벤트가 결국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 암술의
맨 아래쪽에 있던 공간이었던 그 오뷸에서 일어났던 거잖아요. 오뷸 부분이 통째로 그 씨앗이 돼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아이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오버리 안에 이제 오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오뷸 부분이 이제 통째로 이제 씨앗이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씨앗도 이제 또 식물 유형에 따라서 이제 유디콧 그러니까 쌍떡잎 식물이 될 씨앗은 또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질 예정. 그리고 모노콧 외떡잎 식물은 갈라지진 않고 그냥 이 안에서 이 배가 그냥 뚫고 나올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궁 안에서 그 배아가 약간 인간의 형상을 조금씩 이제 갖춰 나가듯이 이 씨앗 안에도 그 배가 이제 이렇게 귀여운 모양으로 이제 조그마한 미니 식물이 될 모양새로 이제 이렇게 이제 움츠려 있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뭐 피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씨앗이 오뷸에서 이렇게 막 자라는 동안 오뷸이 결국 어디 있었던 거죠? 오뷸도 이제 오벌이라고 하는 암술의 오벌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 안에 속했던 게 오뷸이잖아요. 오뷸은 씨앗이 되는 거고 그 겉을 싸고 있던 오버리는 결국 뭐가 되냐? 얘는 성숙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칼펠 암술의 맨 아래쪽에 오버리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제 걔는 자라면 과일이 되고 그 오버리 안에 있던 공간 수정이 일어난 그 오뷸이라고 하는 구조체는 이제 성숙해지면 걔가 이제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씨앗 이거는 이렇게 과일의 종류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콩과 식물의 과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 콩깍지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씨앗이 되고 오버리가 이렇게 이제 열매에 해당하는 콩 같은 경우에는 저게 콩깍지가 되는 거고 뭐 사과나 이런 애들은 그런 과육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이 만들어졌다가 이 씨앗이 이제 상황을 잘 만나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땅에 심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얘네가 이제 그 안에 씨앗 안에 잘 들어있던 배가 이제 뚫고 나옴으로써 그 씨앗을 깨고 나옴으로써 이제 이렇게 발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씨앗 상태에서 걔가 이제 한 발짝 한 발짝씩 이제 내뱉을 거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얘가 초기 단계 맨 처음 뻗는 그 뿌리를 저희가 엠브리오닉 슛이라고 하고 이제 거기 시드 코트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걔가 이제 떡잎이 되어서 코틸레돈이 돼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파리가 이제 나오는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식물의 발알을 본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식물의 이 생식 과정은 그거잖아요. 난자 역할을 하는 그 에그셀이랑 정자 역할을 할 폴른, 꽃가루가 이제 그러니까 정자 역할을 하는 애랑 난자 역할을 하는 애랑 어떻게 보면 마치 성별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생식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식물은 또 다른 생식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자 남자 세포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유성 생식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 식물 중에 무성 생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성 생식을 거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반쪽짜리 세포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막 다른 플라나리아 뭐 이런 애들이 막 마치 생식을 하듯이 그냥 몸 한쪽 떼고 이제 묻어 두면은 알아서 거기서 또 뿌리가 나고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는 생식 과정이 아니죠. 그래 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존에 자기가 유래하게 된 그런 엄마 개체랑 완전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전적으로 완전 아이덴티컬하게 만들어지는 오르가니즘을 저희가 클론이라고 부른다고 예전에 앞단원에서 살짝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도 이제 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무성 생식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이제 그 예시 중에 이런 무성 생식 방법의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프래그먼테이션이라고 해서 프래그먼트가 뭡니까? 파편이잖아요, 조각. 그래서 몸의 일부를 떼어서 이제 묻으면 이제 그 자기가 유래한 페어런트 플랜트랑 유전적으로 똑같은 애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31 단원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1 단원에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나누어서 이제 보게 된 건데 첫 번째는 스트럭처 앤 펑션 그러니까 식물이 어떤 구조를 갖고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우스 이제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세 번째 식물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식을 하는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스트럭처인 펑션에서 저희가 올간부터 시작해서 올간에 루트, 스템, 립이 있다. 그리고 올간의 안쪽에는 티슈 시스템이 있다. 덜멀, 베스큘러 그라운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셀에서 저희가 이제 또 식물 세포 유형이 저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고 또 그런 걸 구성하는 이제 식물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으로 이렇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봤고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자라는지 프라이머리 그로스를 거치고 그다음에 길이가 길어지면 이제 부피 생장 세컨더리 그로스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프로덕션에서 이제 꽃의 구성 요소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제 중복 수정이라고 하는 퍼멘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까지 보면은 저희가 이제 31단원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식물이 뭔지를 지금까지 소개를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으로 32단원으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잠깐 32단원 32단원 PPT를 새로 공유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30초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고, 스포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식물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32단원으로 이제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32단원 같은 경우에는 뭘 하고 있는 단원이었냐면 이제 식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얘의 양분 섭취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식물의 어떤 영양, 양분 섭취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32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식물이 양분을 어떻게 막 자기 몸 안에서도 어떻게 운반을 해가면서 이제 뿌리끝부터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유지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양분의 트랜스포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 이렇게 양분을 얻을 건데 주변 환경이 이제 갖춰져야지 이렇게 양분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식물의 영양 섭취에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런 외부 요인을 이제 살짝 이제 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식물이 또 이제 환경적 요소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다른 생물과의 어떤 공생이라든지 인터랙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제 다른 생물종과의 인터랙션 과정도 볼 겁니다. 그래서 심바이오시스는 공생이에요. 그래서 우선 식물이 자기 몸 안에서 양분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환경적 요소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다른 생물종과의 교류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보면은 이제 32단원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식물이 자기 몸속 안에서 어떻게 이제 양분을 처리를 하는지를 살짝 볼 거예요. 우선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광합성을 해가지고 슈가, 설탕, 그러니까 단당류를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양분으로 쓰지요.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만든 슈가를 이제 쓸 건데요. 그래서 일단 물론 이제 광합성 말고 세포 호흡도 합니다. 만든 슈가 중에 일부를 이제 부셔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필요한 이제 에너지를 얻기도 하죠. 해가지고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고 만들었던 양분을 이제 에너지가 필요할 때 세포 호흡을 통해서 부셔가지고 다시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몸이랑 그러니까 그 물이랑 그 만든 양분을 이제 몸속 골고루 이렇게 퍼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심장박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제 순환 사이클을 돌려 가지고 이제 몸 곳곳에 그걸 퍼뜨렸단 말이죠. 근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이제 막 역동적으로 뭔가를 이제 펌핑해 가지고 막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키는 또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몇 미터씩 하는 이 식물들이 자기 발끝에서 얻은 물을 머리끝까지 이제 막 이동을 하고 운반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게 32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살짝 보면요. 우선 이러한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파란색 화살표 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물을 어디로 먹죠? 얘네는 발로 이제 물을 먹죠. 뿌리. 그래서 식물 물을 뿌리에서 이제 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끝에서 흡수한 물을 이제 머리끝까지 머리카락 꼭대기까지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또 반대로 얘네가 광합성은 어디서 하죠? 이제 광합성은 이파리에서 한단 말이에요. 햇빛을 보고 있는 머리카락에서 슈가를 합성을 하는데 근데 또 그 만든 에너지를 또 저기 발끝, 저 뿌리끝까지 또 이제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양분과 물의 이동 방향이 이 화살표와 같은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일어날까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물을 먼저 볼 겁니다. 물의 이동.
네.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디서 기본적으로 흡수가 되냐면 뿌리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뿌리에서도 이제 물을 좀 더 잘 흡수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힌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뿌리에 달린 뿌리털, 그러니까 루트 헤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헤어를 통해 이제 물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얘네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자일럼이라고 하는 이제 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끝까지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라 색깔이 이제 물관이고요.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관이 이렇게 맨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이제 물이 들어오는 그 길인데 루트 헤어, 뿌리털을 따라서 이제 이 물이 에피더미를 거쳐서 이렇게 맨 안쪽 물관까지 이렇게 전해지죠. 삼투압에 따라서 이제 바깥에서 물이 흡수가 되면 이제 막 물 분자가 안쪽으로 이제 쪽 빨려 들어가는 그런 원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물이 결국엔 뿌리털을 통해서 일단 들어는 왔는데 결국엔 그 뿌리에 들어온 물이 결국엔 머리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 원리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트랜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단어를 정말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원리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물관에서 이제 뿌리털을 따라서 뿌리에 있는 물관에 들어온 이 물이 이제 결국에 물관을 따라서 머리끝까지 그러니까 저 이파리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할 그 물방울을 이제 셉이라고 하고 있고요. 얘가 이제 물의 응집력이라든지 이제 어디죠 뭔가 결합력에 의해서 이제 점차 이제 위쪽으로 이제 빨려 올라가야지 이제 뭔가 이제 위에까지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려 올라가야 되는데 그 빨려 올라가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 증산작용에서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이파리에서 기공을 열면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이파리에서 기공을 열면은 이제 안에 있던 수분이 이제 막 저희가 마치 날숨을 쉬듯이 밖으로 물 분자가 이렇게 막 빠져나가거든요. 이제 그 기공을 타고 이제 이파리에 있던 물 분자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막 증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은 이제 막 이파리에서 이제 증발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위에서 인제 자꾸 이제 마치 이제 물을 약간 위로 이제 당겨 올리는 그런 텐션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증발에 의해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 생긴 텐션 때문에 뿌리에서부터 이제 물이 약간 뭐 마치 빨대로 이렇게 쪽 빨아 올리듯이 이제 점차 이제 그런 뭐라 해야지? 증발하는 그 방향성에 맞춰서 이제 뿌리에서도 점차 이제 줄기에서 이파리로 이렇게 이제 물의 셉들이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 그런 추진력을 이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산작용 위에 꼭다리 이파리에서의 그런 증발을 통해서 이제 그런 증발에 의해서 뿌리에 있던 물이 점차 이제 물관 벽을 타고 이제 그 생긴 텐션에 의해서 이제 머리 꼭다리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현상이 생길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단어가 바로 트랜스피레이션 이제 증산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트랜스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파리에서 일어나는 증발이 되게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보면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발을 매개할 기공 그리고 그 기공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 가르드셀 공변세포이기 때문에 공변세포의 역할이 이 트랜스피레이션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갈드셀 이 기공이 아니 갈드셀이 그 기공이 아니라 갈드셀은 공변세포인데 공변세포가 기공을 항상 맨날 이제 백날 첫날 열어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낮에만 열어 놨다가 그 증산작용을 이제 위해서 근데 또 밤에는 광합성을 할 것도 아닌데 기공만 열어 놓으면은 괜히 물만 빠져나가고 이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밤에는 이제 공변세포들이 이제 자기들 몸을 이제 빵빵하게 해 가지고 이제 살짝 기공을 닫아 놓는 그래서 낮에만 열고 그래서 그때 증산작용 활발하게 물이 머리끝까지 이동하도록 하고 또 밤이 되면은 또 물이 너무 빠져나가서 탈수가 오면 안 되니까 밤에는 뚜껑을 할까 이렇게 닫아 놓는 약간 그렇게 공변세포들의 그런 조절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의 이동 과정을 봤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 양분, 슈가의 이동 과정을 볼 건데 양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관이라고 하는 그 플로엠에 따라서 이제 뭔가 움직이게 되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물관의 역할이 쪼끔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이게 식물의 여기 다 패스하고 양분이 이동하는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Pressure Flow Mechanism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체관에서
양분이 이제 이동하도록 하는 원리.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양분을 합성해내는, 그래서 양분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슈가 소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슈가 소스에서부터 이제 뭔가 압력이라든지 이런 농도 차에 의해서 그 슈가 소스에 몰빵되어 있던 이 슈가가 슈가 싱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양분을 받아들일 예정인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프레셔 플로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슈가 소스 풍부한 데로부터 이제 슈가가 적은 싱크로 이제 알아서 이제 뭔가 농도 차에 맞춰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식물 내에서 이제 양분의 이동을 설명하는 프레셔 플로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고, 예시를 보면은 그림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슈가는 결국에 윗부분에서 생성이 되잖아요. 그 이파리 있는 부분, 광합성 하는 부분.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가가 아래쪽보다 농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슈가가 이제 농도가 많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슈가를 많이 갖고 있는 셀을 소스셀이라고 부를 건데, 이제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세포는 자신의 몸속 그 농도 수준을 일정하게 이제 맞추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부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소스셀 같은 경우에는 양분도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농도에 따라서 물도 많이 유입이 되겠죠. 뭔가 마치 저희가 짠 거 많이 먹으면 물 많이 먹어가지고 몸 땡땡해지듯이 이 위에 있는 소스셀도 슈가를 많이 생성해냄으로써 자꾸 슈가가 쌓이니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도 자꾸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세포 안으로. 근데 그럼 이 소스셀에 압력이 엄청 생기겠죠. 그럼 그 압력에 의해서 여기서 슈가가 이제 어떻게 빠져나와서, 결국 이 빠져나온 슈가가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그 체관을 따라서 밑에 있는 슈가가 빈약하고 지금 농도가 낮은 상태인 이 싱크셀로 결국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싱크셀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슈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진짜 이제 세포 안에 있는 그 물의 양도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러니까 뭔가 굳이 농도를 막 과도하게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높은 압력에 의해서 빠져나간 그 소스셀로부터 빠져나온 그 물과 그 슈가가 이제 압력이 낮은 이제 싱크셀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이러한 압력 차에 의해서 이제 싱크셀이 소스셀로부터 이제 양분을 이제 받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러한 양분의 이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이 pressure flow 이제 메커니즘입니다. 뭔가 위에서 자꾸 광합성을 해서 슈가가 풍부한 소스셀.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발생한 이제 큰 압력이 밑에 있는 이제 싱크셀에 이제 작용이 돼서 이제 싱크셀이 이제 소스셀로부터 이제 슈가를 이렇게 얻게 된다.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식물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식물의 몸속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물의 이동, 그리고 이제 양분의 이동을 이렇게 각각 본 거예요. 물의 이동은 증산작용으로, 그리고 양분의 이동은 프레셔 플로우 메커니즘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하였죠. 그래서 이제 식물 내부에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건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환경적인 요인을 조금 볼 거예요. 여기는 조금 가볍게 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식물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케미컬, 화학적인 이제 원소를 이제 막 얻어와야 되는데, 뭐 마크로 뉴트리언트, 좀 막 고분자 같은 거, 막 카본, 나이트로젠, 뭐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저거보다는 훨씬 작은 뭐 진짜 이온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결국에 식물이 밖으로부터 이제 양분을 어떻게 얻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식물한테 양분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토양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이제 비료라고 해요. 퍼틸라이저들.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이제 뭐라 하지? 식물에 필요한 양분을 많이 갖고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좀 식물이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옥한 토지를 뭐 제공해 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퍼틸라이저라고 이제 부르고요. 근데 그 퍼틸라이저들 중에서도 화학적으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농업을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뭔가 식물 잘 자라라고 인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이제 몰빵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반면에 이제 좀 친환경적으로 그냥 뭔가 인위적으로 이제 만든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정말 어쩌다 보니 이제 식물한테 꼭 필요한 그런 맞춤형 양분이 이제 그득그득 들어있는 약간 그런 비료도 있는데, 그런 유기농 비료를 저희가 컴포스트, 이제 퇴비라고 이제 한다고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흙으로부터 양분을 얻어올 건데, 그 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좀 이제 식물의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퍼틸라이저 비료이고, 비료의 유형에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인위적인 거, 이놀가닉한 거, 그리고 좀 올가닉한 거, 퇴비, 컴포스트,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퍼틸라이저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한테도 이제 외부 요소로부터의 이제 양분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맨 위처럼 이제 예쁘고 초록색의 이제 건강한 모습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비옥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체 뭐를 가지고 비옥하다, 뭐 양분이 풍부하다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식물한테 필요한 그런 자기가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뭐 탄소, 질소를 막 많이 품고 있는 땅을 결국엔 비옥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제 후무스 뭔가 약간 부식질 뭐 이렇게 뭔가 그런 이제 뭐지? 소일 층이 뭔가 식물에게 이제 뭔가 성장에 필요한 양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품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식물이 이제 양분 그 뭐지? 토양에서 얻는 중요한 양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음이온, 양이온 이제 다 필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도 또 식물이 땅에서 얻어오는 방법이 쪼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투압에 의해서 그냥 쭉 빨아들이면 되는데 이제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쪼끔 이제 식물이 막 손이 있어서 막 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쪼끔 좀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애나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이 그러니까 음이온이에요. 근데 이 음이온은 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토양에도 그 분자가 있을 거잖아요, 흙 분자들. 흙 분자들 사이에 얘네는 떠돌아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애들이라서 그냥 식물이 가만히 있으면 이 애나이온들은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얘네가 이제 쉽게 이제 식물이 이제 식물한테 이제 흡수가 될 수 있게 돼요. 근데 아래에 있는 케타이온, 양이온, 플러스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성질상 그 토양에 있는 그 흙 분자들에 얘네는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애나이온 같은 경우에는 분자 사이를 돌아다니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애를 딱 캐치해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케타이온은 그 흙 토양 분자에 붙어 있는 애여 가지고 좀 잡아 끌어 가지고 억지로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식물은 얘를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얘네가 쓰는 방법이 바로 cation exchange라고 하는 거예요. 식물의 이제 뿌리털에서 H 플러스를 수소 이온을 자꾸 이제 릴리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흙 분자랑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막 "아 너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칼륨 이온 우리 흡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우리 몸속에 엄청 많으니까 이거 H 플러스 몇 개 줄 테니까 그거 칼륨 나 주라." 이런 식으로 그 뿌리털이 이제 주변에 있는 소일 파티클 그 분자들이랑 이제 양이온 그 등가 교환을 하는 거죠. 등가 교환의 법칙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등가 교환을 해 가지고 이제 소일에 붙어 있던 이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케타이온을 이제 수소 이온을 주고 교환해서 갖고 오는데 이제 그 과정을 케타이온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물이 이제 토양으로부터 자기가 흡수해야 할 필요한 양분, 애나이온, 음이온이랑 케타이온, 양이온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네. 익스체인지하는 중. 그래서 이렇게 식물이 이제 소일, 토양으로부터 이렇게 막 갖고 온다라고 지금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린 게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 32단원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데요. 별거 없습니다. 이제 환경에 의한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생물종과의 이제 공생 과정을 조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이제 그 뭐지? 인터랙션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이제 질소를 얻기 위해서 갖는 공생입니다. 이제 식물은 이렇게 나이트로젠, 질소를 되게 필요로 하는데 질소는 저희 대기층에 막 떠돌아다녀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이 질소를 캐치를 해서 뿌리로 흡수를 하려면 누군가가 이 질소를 자꾸 이제 땅속에다가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묻어 줘야지 이제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이 질소를 흡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식물이 선택한 공생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질소를 이제 막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제 땅속에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질소 고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박테리아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그 박테리아랑 이제 공생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 질소를 고정할 줄 아는 이 박테리아들을 자기 뿌리에 좀 살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테리아는 이제 살 곳을 얻으니까 좋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걔네 새들어 사는 대신 이제 걔네가 이제 대기로부터 필요한 질소를 자꾸 이제 갖고 와 주니까 이제 잘 흡수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질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박테리아와 이렇게 공생을 하는 그런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이제 균근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뿌리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식물이 사실 일부러 좀 이제 공생을 위해서 좀 양보를 했으니까 냅둔 과정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균근이라고 하는 건 결국 곰팡인데요. 얘네가 뿌리에 식물의 뿌리에 이렇게 얽히설키 설켜 있으면 식물에게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어쨌든 흡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앞에 동물 단원에서 배웠듯이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뿌리털이라고 하는 존재를 봤듯이 결국은 이렇게 외부와 익스체인지를 해서 뭔가를 빨아들일 예정인 부분들은 결국엔 표면적이 넓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꼬불꼬불하고 얼기설기 있을수록 외부랑 이제 닿을 표면적이 넓어져서 이제 같은 면적이라도 더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은 어쨌든 뿌리가 이제 울퉁불퉁하고 복잡할수록 이제 물과 양분을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어서 좋은 건데 이게 균근 이런 곰팡이들을 이제 뿌리에 살게 냅둬 주면 얘네 덕분에 어쨌든 그 근처에 얼기설기 이제 그물이 생기면서 그 안에 물과 양분이 이제 흙으로부터 이제 자꾸 갇혀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식물 입장에서는 더 쉽게 뿌리가 이제 그렇게 막 곰팡이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제 갇혀 들어온 물과 양분을 더 쉽게 빨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쉬운 양분 섭취를 위해서 뿌리에 일부러 이런 곰팡이들을 살게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식물들이. 그러면 식물은 양분을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좋고 곰팡이는 살 곳을 얻어서 좋고 그래서 이런 균근과의 약간 공생이 또 이제 식물의 이제 두 번째 공생 예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면 뿌리에 이제 곰팡이 때문에 이렇게 막 얽히설키 엄청 많은 그물이 생겼죠. 그래서 그물 저 사이사이 틈으로 이제 물이랑 양분이 자꾸 갇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좋다라는 점. 이거는 앞전 슬라이드에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질소를 대기에서 갖다 주는 착한 세균을 위해서 식물이 뿌리에 그리 흔쾌히 살아라 하고 이제 입주를 이제 허락해 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박테리아들이 저렇게 이제 혹 모양으로다가 이제 막 자기 집을 짓고 살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식물이 이제 양분 섭취를 위해서 이제 다른 생물종과 이제 공생하는 과정. 이거 말고도 이제 식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시로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에피파이트라고 해 가지고 식물 중에 이제 막 다른 식물 위에 얹혀 사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냥 뭐 얹혀 사는 애를 뭐 빨아먹든지 뭐 흡혈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냥 그 위에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팔꽃이라든지 담쟁이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 그냥 뭐 다른 나무 위에 뭐 감고 올라가서 살고 이러잖아요. 딱히 그 나무한테 피해를 주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어딘가에 붙어서 살아야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저희가 착생식물 에피파이트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기생식물이라 해 가지고 패러사이틱 플랜트라고 해요. 이런 애들은 뭐냐면 호스트 플랜트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호스트 플랜트에 붙어 가지고 진짜 기생을 하는 거예요. 걔네의 양분을 빨아먹어 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합성을 할 능력은 안 되고 막 겨우살이 같은 애들 그러니까 다른 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그 나무가 합성해내는 양분을 이제 빨대 꽂아 가지고 빨아먹으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착생은 그냥 위에 그냥 올라타서 사는 것뿐인데 기생은 빨대를 꽂아 가지고 이제 피해를 줘 가면서 이제 걔를 빨아먹고 사는 게 기생. 또 세 번째 또 독특한 예시로는 이제 carnivorous plant라고 해서 식충식물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양분을 얻는 과정이 좀 이제 파격적이죠. 곤충을 먹어 가지고 이제 식물인데 육식을 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곤충을 분해해서 거기서부터 필요한 양분을 얻는 애들 그런 게 식충식물. 그래서 카니발이 식인종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얘도 뭔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름이 붙은 거예요. carnivorous plant. 그래서 독특한 식물의 양분 섭취 방법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면 32 단원 식물이 어떻게 양분을 얻는지에 대한 단원이 끝났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이 자기 몸속에서 어떻게 뉴트리언트를 이제 막 얻고 이제 운반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물의 운반 과정, 트랜스피레이션, 그리고 슈가의 운반 과정을 따로 봤습니다. 저 슈가 소스에서 싱크로 가는 저 과정을 저희가 프레셔 플로우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을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 몸속에서의 이동을 보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챕터에서 저희가 식물이 이제 외부 environment로부터 양분을 얻어오기 위한 과정 그래서 저희가 흙과의 상호작용을 보면서 퍼틸라이저의 뭐 비료로부터 이제 얻는 뭐 양분들 이런 거 얘기하고 또 이온을 얻는 방법 뭐 cation 익스체인지 이런 거를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다른 생물종과의 이제 공생 과정을 이제 봤죠. 첫 번째, 박테리아와의 공생을 통한 이제 질소를 얻는 게이드 과정. 그리고 두 번째, 펑가이,
균근을 이렇게 뭐 일부러 뿌리에 살게 해 줌으로써 이제 양분을 이제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뭔가 뿌리의 표면적을 넓히는 그런 과정.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생활 양식으로 저희가 착생, 기생 그리고 식충식물을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면은 식물이 이제 양분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다뤘던 32 단원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32 단원 여기까지 공유를 중지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이제 오늘의 파이널 챕터인 이제 33 단원을 같이 보면서 오늘 RTU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단원, 아이고 그냥 RTU를 통틀어서 싹 마지막 단원인 33 단원을 보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 거예요. 33 단원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거냐면 이제 식물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의 그런 생체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식물이 뭔가 자기 몸을 뭔가 이제 조절하는 방법이고, 크게 두 가지 챕터로 나뉘어서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식물도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식물 호르몬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식물도 신경세포에 의한 동물의 반응처럼 뭔가 외부 어떤 요소를 인지를 하고 뭔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자극과 반응, 자극에 따른 반응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동물 단원으로 치면 우리도 동물에서 내분비계 호르몬 배운 다음에 또 이제 신경계를 배웠었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식물의 호르몬 보고 그리고 식물의 자극에 대한 반응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식물의 호르몬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케미컬이었어요. 화학 물질. 근데 이런 화학 물질이 이제 식물도 이제 이런 화학 물질을 가진다는 게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를 이제 이게 단원 앞부분에서 살짝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 식물이 이제 트로피즘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극에 따라서 몸을 약간 베베 꼬는 거예요. 막 휘어서 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알려진 건데, 이제 식물의 이런 굴성 중에서도 빛에 의해서 몸이 꼬부러지는 현상을 저희가 포토트로피즘이라고 해가지고 광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걸 연구를 하려다가 이렇게 식물의 호르몬의 존재가 이렇게 밝혀진 건데, 어떻게 밝혀졌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뭔가 빛이 오면은 식물이 그쪽을 따라서 휘어서 자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진짜 식물이 눈도 없는데 어떻게 빛이라는 거를 네가 인지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굽어서 자라니? 그래서 어느 부분이 대체 식물에게 이제 빛을 인지하고 그에다 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냐 궁금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팁 끝부분을 잘라봤어요. 식물 줄기의 끝부분. 근데 잘랐더니 빛을 쐬도 안 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식물 끝부분에서 뭔가 빛을 인지하고 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럼 이번에 자르지는 말고 유지는 하되 빛만 못 보게 감아봤어요. 그래도 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식물의 끝부분이 뭔가 인지하는 것 같은데? 막 투명한 캡을 씌워보면, 그러니까 막 뭔가 씌워졌다는 거에는 맞는데, 또 막 빛을 보게 하니까 또 이때는 또 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리거나 감아 놓거나 뭐 이건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뭔가 잘리는 건 문제죠. 뭔가를 감아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빛을 못 보게 하는 게, 그것도 끝부분이 빛을 못 보게 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또 중간을 저렇게 빛을 못 보게 감아 놓으면 이제 그래도 이제 잘 알아보고 굽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5개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안 거죠. 끝부분이 뭔가 빛을 인지를 해서 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한 실험이 이제 뭔가 이제 아이고 이게 아니죠. 뒤에다가 중간을 약간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뭔가 이제 케미컬이 만약에 끝에서부터 뭔가 신호 물질이 내려온다면 이제 뭔가 그거를 좀 투과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중간을 잘라보고, 하나는 절대 투과할 수도 없는 막 말도 안 되는 석고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을 절단해서 이어봤더니 뭔가 케미컬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구멍 숭숭 난 소재로 뚫었을 때는 이제 위에서부터 신호가 잘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간을 그냥 절단했을 때는 신호가 안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위에서부터 어떠한 화학 물질이 이제 신호를 전달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 같다.
실제로 그런 화학 물질이 묻어 있을 것 같은 블록을 위에다 얹어 놨더니 실제로 그 신호를 받아서 마치 빛이 있는 것처럼 휘더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빛에 따른 상호작용을 이제 연구를 하다가 '아 뭔가가 휘어서 자라라.'라는 시그널을 이제 뭔가 타고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게 바로 식물의 그 호르몬에 대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되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종류 중에서 엄청 많지만 저희는 이번 챕터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5가지 호르몬을 이제 저희는 공부를 할 거고, 근데 이 뒷슬라이드부터 각각의 하나하나 이름이랑 걔의 역할을 이제 조금씩 소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옥신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첫 번째 옥신. 옥신 같은 경우에는 뭐냐, 뭔가 약간 아까 말했듯이 저 굴성 뭐 이런 거에도 뭔가 영향을 뭔가 주고요. 그리고 뭔가 약간 자라고, 특히 뭐 이게 뭔가 줄기 끝부분이 뭔가 뭔가 길이가 생장하도록 하는 데 뭔가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옥신이에요. 옥신이 이게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렇게 식물에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 애처럼 갑자기 이제 길이 생장이 확 일어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옥신이 어떻게 식물을 길어지게 하느냐, 그 원리는 이와 같아요. 옥신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그 세포막에 이렇게 뭔가 명령을 하거든요. 식물 세포막에다가 양성자를 이제 펌핑할 것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양성자들이 그럼 이제 밖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식물의 밖으로. 근데 이렇게 양성자가 식물의 이제 세포막 쪽에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초래가 되냐면, 식물의 벽이 뭔가 유들유들해집니다. 여기서 써 있죠. 식물의 세포벽을 이제 루즈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식물의 세포벽이 유들유들해지니까 그만큼 이제 물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옥신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옥신 때문에 세포벽이 유들유들 약해져서 밖으로부터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만큼 세포가 이제 팽창을 하고 길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치 고무풍선 잡아 쭉 늘리는 것처럼 이제 세포가 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이제 옥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옥신이 처지면은 길이 생장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다른 호르몬도 있는데요. 두 번째 식물 호르몬은 사이토키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옥신은 아까 세포 하나가 길어지는 역할을 한다면, 사이토키닌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하나가 분열해서 여러 개로 이제 분신술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사이토키닌은 뭔가 약간 물론 생장도 촉진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사이토키네시스, 그 세포질 분열 뭐 이런 것들을 뭔가 세포가 이제 개수가 많아지는 거를 뭔가 촉진을 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이토키닌을 치면은 이제 오른쪽 애처럼 저렇게 막 갑자기 막 세포 수가 많아지고 저렇게 잘 성장을 한다. 또 세 번째 식물 호르몬으로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베렐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길어지는 거랑 그리고 가지치기 뭐 이런 두 가지 에펙트를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지베렐린을 치면은 그냥 이렇게 애들이 길어집니다. 그 뭔가 드워프 플랜트 키가 작은 애들인데 지베렐린을 치면 이렇게 약간 이제 좀 꺽다리가 돼요, 애들이. 근데 또 두 번째는 이제 뭔가 다른 에펙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 호르몬 하나가 하나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관돼서 다른 역할도 수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과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베렐린을 치면은 걔가 이제 뭔가 가지치기, 볼팅을 약간 그런 걸 약간 촉진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베렐린을 친 부분은 저렇게 가지가 이제 한 줄기에서 엄청 많이 지금 뻗어나오죠. 여러 갈래로 뻗어나오고 있죠. 이런 볼팅을 또 지베렐린이 촉진을 합니다. 이렇게. 이거 제 생각에 이거 좀 좌우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베렐린을 친 게 아마 오른쪽일 거예요. 그래서 더 짜잘하고 길고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게 지베렐린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호르몬으로는 저희가 그 ABA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 호르몬을 이제 배울 거예요. AB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 본 애들은 다 뭔가 식물이 뭔가 자라고 분열하고 많아지고 막 이런 걸 촉진하는 호르몬들이었다면, ABA는 반대입니다. 얘는 지베렐린이랑 특히 완전 반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베렐린은 약간 막 생식을 자꾸 유도하고 막 세포가 늘어나게 하고 가지치기를 하게 하고 막 이런 애인데, ABA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반대입니다. 그런 절미네이션을 방해하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이 ABA랑 지베렐린의 그 비율에 따라서 식물의 씨앗이 뭔가 싹이 틀 것인지, 아니면 아직 그 환경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 씨앗인 상태로 그냥 돌먼트
동면 상태로 좀 존버를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이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ABA가 좀 더 도미넌트한 그런 씨앗의 경우에는 이제 싹이 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싹이 트지 않고 씨앗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걸 저희가 돌먼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가 이 ABA가 이제 인액티베이션이 돼야지 이제 지벨린의 영향으로 이제 싹이 틀 수 있게 되는데, ABA는 그래서 뭔가 물에 씻겨 나가거나 약간 이렇게 뭔가 와시어웨이가 돼야지 이제 ABA가 역할을 못하고 이제 싹이 트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죠. 뭔가 사막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비가 잘 안 오니까, 비도 안 오고 이런 환경일 때는 싹이 괜히 터봤자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ABA가 이제 씨앗이 싹이 트는 걸 이제 막아주고 있다가, 만약에 정말 오랜만에 사막에 뭐 비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동면 상태에 있던 그 씨앗들의 그 ABA 호르몬이 이제 물에 씻겨 나가겠죠. 그러면 식물 내부에서는 물이 우리를 씻겨 내보낼 만큼 이렇게 물이 밖에 풍족해졌다.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싹을 쳐도 되겠지. 이러한 외부 환경에 대한 시그널로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BA 호르몬이 이게 씻겨 나가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싹이 트고 이제 플라워링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호르몬도 있다라는 거를 이 ABA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마지막, 이제 오늘 마지막 소개할 식물 호르몬은 에틸렌인데요.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말 특이하게도 가스, 기체 호르몬이고요. 얘도 약간 뭔가 식물의 성숙에 뭔가 관련이 있는 애들이에요. 뭐 단풍이 진다든지 그것도 결국 성숙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과실을 좀 익게 하는, 과일을 성숙하게 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또 기체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나나 두면은 막 점차 갈색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 주변에 다른 과일 옆에 두면은 그 옆에 다른 과일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왜냐면 이제 바닐라래. 바나나, 성숙한 바나나에서 이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이제 공기를 타고 옆에 있는 다른 과일들에도 이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틸렌 가스 호르몬, 뭔가 과일의 성숙을 유도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에틸렌의 영향으로 이제 뭔가 이게 라이프닝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뭔가 약간 그 뭐지? 성숙해져 가지고 이제 걔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접지 부분이 약해져 가지고 떨어지는 거. 그걸 에틸렌이 초래를 해 가지고, 낙엽 같은 경우에도 그 이파리, 그 줄기에 그 스템에 붙어 있던 그 낙엽의 그 이파리 부분이 에틸렌 가스의 영향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얇아지고 이제 약해져서 이제 가을이 돼서 나중에 떨어지게 된다. 이제 그것도 이제 에틸렌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식물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 그리고 그 역할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식물도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할 줄 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크게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식물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모양이 꼬부러지는 반응을 먼저 볼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 스포를 했듯이 그렇게 식물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꼬부러지는 거를 저희가 굴성이라고 해서 트로피즘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런 트로피즘에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빛에 따른 트로피즘. 그걸 저희가 포토트로피즘이라고 해요. 뭔가 빛에 의한, 그러니까 빛이라는 반응에 의한, 아니 뭐래, 빛이라는 자극에 의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빛이 더 많이 닿는 밝은 쪽으로 자꾸자꾸 이제 그쪽으로 휘어서 자라려고 하는 게 포토트로피즘.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비트로피즘이라고 해 가지고 식물 내부에도 뭔가 중력을 인지할 수 있고, 그래서 뿌리를 그쪽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이제 깊이 자라려고, 막 깊이 뻗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트로피즘, 뭔가 약간 식물의 모양이 뭔가 구부러지고 막 이런 데 일조를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뭔가 중력에 의한 작용을 그래비트로피즘이라고 하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티그모트로피즘이라 해 가지고 뭔가 식물이 뭐 손이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촉각을 인지하듯이 마치 약간 막 그런 거예요. 막 특히 덩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감겨서 자라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티그모트로피즘이라고 하는 그런 굴성에 의거해서 주변을 더듬다가 뭔가 얘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굽어지면서 막 자라는 그런 걸 저희가 티그모트로피즘. 그래서 식물의 모양새가 이제 구부러지고 어떻게 되는 그런 트로피즘에 이제 다양한 요인이 있다. 포토트로피즘, 뭐 그래비트로피즘, 시그모트로피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력을 인지하고 그쪽 방향으로 이제 줄기를, 이제 뿌리를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리고 티그모트로피즘, 감을 수 있다라는 뭔가를 인지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감을 수 있는 방향으로 휘어서 이제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첫 번째 식물의 뭔가 자극에 의한 반응, 굽어서 자라는 거를 봤고, 또 두 번째 예시로는 그 식물이 뭔가 생체 시계를 뭔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이제 반응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생체 시계를 저희가 너무 쉬운 말이죠. 바이올로지컬 클럭이라고 하고,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뭔가 식물이 24시간 꼭 식물만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24시간이라고 하는 정말 하루의 주기를 인지하고 그에 맞춰서 생체 시계가 반응하는 그 주기를 저희가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뭔가 몸도 뭔가 그러니까 24시간에 맞춰서 이제 자고 깨고 살도록 뭔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장된 생체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낮이랑 밤을 마치 구분을 하듯이. 그래서 식물도 그렇죠. 낮에는 이렇게 막 생생하다가 밤이 되면은 그걸 인지를 하고 뭔가 움츠러들고 뭐 약간 그 쿨쿨 자듯이 얘도 이제 식물도 밤이 되면 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어떤 그러니까 주기를 뭔가 하루의 사이클을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이게 내부 생체 시계가 이제 워킹을 한 건데 이런 낮에 펼쳐져 있다가 밤에 쉬고 이런 24시간 주기로 일어나는 거를 저희가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 생체 시계 중에서도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게 낮이고 밤인 걸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라는 걸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알려진 건데 이제 식물이 낮과 밤을 어느 정도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그런 낮의 길이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길이를 식물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낮의 길이를 인지하는 거를 저희가 포토퍼리오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주기. 뭔가 빛을 뭔가 얘가 인식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낮이 긴 계절, 지금은 여름이구나랑 이제 낮이 짧은 계절, 아 지금은 겨울이구나를 식물이 광주기성을 통해서 이제 계절을 인식을 하고 그에 알맞게 나는 겨울에 피는 꽃이니까 낮이 짧은 지금 펴야지. 아니면 나는 여름 꽃이니까 지금이 낮이 좀 긴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펴야겠다. 이거를 이제 식물이 그 포토퍼리오드를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광주기성이 식물에게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막 년 단위로 사는 식물들은 이 계절을 자기가 알 수 있어야 자기가 언제 꽃을 피우고 언제 싹이 틀 건지를 이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광주기성의 파악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short day 플랜트 단일 식물 그리고 long day 플랜트 장일 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낮이 짧은 계절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광주기성을 좀 파악해 보니까 요즘 조금 낮이 좀 짧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꽃을 피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낮이 짧을 때 피는 애들을 단일 식물이라고 하고요. 또 장일 식물 반대로 그치. 낮이 이 정도 길이는 돼야 내가 슬슬 필 때가 됐지라고 이제 낮이 긴 걸 인지한 애들을 저희가 장일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지? 밤이 유지되는 길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맨 위에는 short day 플랜트예요. 그러니까 뭐라지? 낮이 짧아야지 꽃이 피는 애들 그러니까 겨울이나 늦가을쯤에 피는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네가 인지하는 건 낮이 짧다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결국에는 밤이 길다. 그러니까 어둠이 길다를 얘네가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밑에 그 두 줄 있잖아요. 민들레 폈다가 다시 그러니까 안 진 거 보면은 얘네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민들레는 밤이 충분히 길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정도는 돼야 긴 밤. 그럼 나머지는 낮이겠네. 낮이 짧겠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낮이 짧은 계절인가 보다.'라고 하고 폈는데 근데 세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긴 밤인데 중간에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이제 빛을 잠깐 쬐 줬다가 이제 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낮이 아무리 짧아도 얘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밤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만큼 충분히 길게 지속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렇게 밤이 이렇게 막 중간에 연속적이지 않고 끊어졌잖아요. 그럼 걔는 이거를 낮이 짧은 계절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식물이 막 낮의 길이를 예측하는 이 중요한 그거는 결국은 밤이 지속되는 기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반대로 밑에 있는 롱데이 플랜트 그 장일 식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밤이 길더라도 맨 아래처럼 중간에 밤을 이제 플래시로 중간에 그 어두운 순간을 조금 끊어 주면 뭔가 낮이 길이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밤이 별로 유지되지 않네. 뭐 이 정도면 괜찮은가 보다.' 하고 이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그러니까 계절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낮이 긴지, 그러니까 낮이 짧은지 긴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에는 그 깜깜한 시기, 밤이 하루 중에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이제 얘네한테 이제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여기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그 낮의 길이고 밤의 길이고 어쩌고 이런 낮밤의 길이를 결국 그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왜냐면 그 식물의 세포 안에 파이토크롬이라고 하는 이제 빛을 흡수해서 인식할 줄 아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얘네 덕분에 얘네가 이제 포토폴리오드를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파이토크롬이라고 하는 애는 이런 애인데요. 뭔가 이제 왼쪽에 있는 애가 이제 하루 동안 이제 빛을 점점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동안 활성화가 되고,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P 저거 FR 보이시죠? 그래서 저 상태로 있다가 이제 밤 동안에는 빛을 못 받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서서 이제 다시 PR 쪽으로 이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낮이 되면은 또 다시 빛을 점차 흡수해서 이제 저녁 때쯤에 다시 빛을 풀로 충전받은 상태가 됐다가 또 다시 밤이 되면 다시 빛이 안 오네. 그럼 서서히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예, 이렇게 파이토크롬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그러니까 두 가지 상태를 하루 종일 주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를 해요. 그럼 이 단백질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식물이 지금이 이제 낮이 이만큼, 밤이 이만큼인가 보다를 이제 인식을 하고 자신의 생활사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자극에 따른 식물의 반응을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뭔가 성장, 뭔가 굴성에 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생체시계, 뭔가 낮밤에 따른 생체시계의 전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극에 따른 반응은 바로 이제 스스로를 디펜스하기 위한 겁니다. 뭔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막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식물이 누구로부터 자기를 보호를 하겠습니까? 뭔가 자기를 뜯어먹는 애들, 그러니까 뭔가 초식 동물로부터 자기를 보호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식물이 자기를 프로텍트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크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인 배리어, 물리적 장벽. 진짜 막 가시 뭐 이런 거 씹으면 막 아프니까 그게 첫 번째 장벽. 그리고 두 번째는 케미컬, 독이라든지 뭐 약간 그런 것들, 아니면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은 애의 개의 적수를 꼬여내게 하는 그런 케미컬,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식물이 되게 물리적, 화학적 장벽을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것은 약간 그런 뜻이죠. 애벌레가 자기를 막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벌레가 자기를 다 갉아먹기 전에 얘를 멈추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애벌레를 죽이는 그런 말벌을 뭔가 꼬여내게 하는 케미컬을 이제 분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말벌이 이 이파리로부터 나온 케미컬을 맡고 이제 이 나뭇잎에 올라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애벌레에게 해를 가하는. 그래서 자기를 갉아먹고 있는 중인 애의 적수를 불러내 가지고 자신을 프로텍트하는 그런 방식. 이거는 케미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아이고 제가 마지막 거 잘못 썼네. 이렇게 챕터 33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플랜트 호르몬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식물에 호르몬이 있고 그게 5가지가 있다라고 역할을 봤고, 두 번째 자극에 따른 반응으로 저희가 첫 번째 트로피즘 보고,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클락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식물의 디펜스 과정. 그래서 뭐 가시 같은 피지컬 그리고 케미컬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33단원까지 해서 저희가 식물에 대한 단원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RC 튜터링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기록을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